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또 한 가지 직무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자, 요즘 이제 방학 시즌이죠. 그리고 이제 4학년 졸업반들은 이제 졸업을 앞두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내년도 상반기 공채 시즌이 곧 또 다가옵니다. 상반기 공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월 달에 시작이 됐었죠. 2월 달 좀 빨리 시작이 됐었는데, 올해는 또 예상을 해본 건데 설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월 초부터나 아니면은 설 바로 다음부터 상반기 공채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2월 달, 1월 달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경력직 채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입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많이 또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월 달, 1월 달에 다져가지고 2월 달, 3월 달에 나오는 상반기 공채를 여러분들 도전하시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계속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돼서 올해 2018년도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가지고 가는, 즉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해 놓은 8가지 테마 중에서 그 테마에 관련되어 있는 중에서 오늘은 이 세 번째 시간, 그죠? 정보보안 했었죠. 그리고 핀테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사물인터넷 관련되어 있는 직무를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물인터넷 직무는 제가 9월쯤인가요? 한 8월쯤인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물인터넷과 사물인터넷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직무를 설계를 해드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경력직을 좀 위주로 해서 많이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신규 직원들이, 신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직원들이 많이 또 이 어려움을 좀 겪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되어 있는 사물인터넷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을 토대로 해서 쭉 풀어가면서 신입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경력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 2년 차에 경력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은 진입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지, 그리고 직무 분석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사물인터넷에 관련되어 있는 직무들의 특성과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 관련된 특성에 관련되어 있는 역량,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서는 이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자격증까지 여러분들한테 낱낱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이제 4차 산업혁명 핵심의 사물인터넷, 즉 IoT 직무에 대해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은 3가지 그림이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은 이제 페어링 하는 것입니다. 그 페어링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이 스마트폰과 그리고 전등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전등입니다. 이 전등 부분에 이 페어링을 통해서 이제 변 전등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시대를 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즉 자동차 스스로 움직이는 그러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내가 어떻게 사용자들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 건지,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고요. 밑에는 이제 한 업체의 냉장고 성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냉장고에서 이제 레시피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내용들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IoT에 관련되어 있는 수업을 하면서 대학생들한테도 요구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물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살 때는 그렇게 사죠. 사는데 쟁여놓고, 그죠? 쟁여놓고 우리가 먹을 때는 얼마만큼 남아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얼마만큼이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가져다가 이 바코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QR코드를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저렇게 알려주는, 즉 주부나 아니면은 남편들 지금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남편들한테 이제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거를 만들어 봐라라는 것도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스마트 냉장고라 그래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도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내용들을 나오고 있는데, 이제 톰 크루즈 주연의 이제
경찰 영화였습니다. 근데 대부분 예측하는, 그죠? 예측하는 그러한 로봇이 따로 있고요. 그 로봇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손으로 이제 모든 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영화 내용이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거의 10년 정도 된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서도 이렇게 사물 인터넷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곧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는, 대중화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물 인터넷 하나의 또 내용이기도 한데요. 자, 그러면 일단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서 11개 민간 훈련 기관이 선정이 돼가지고 2017년도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2020 9월 달에 추가 선정이 돼가지고요. 서울대라든지 충남대라든지 그다음에 원래 하고 있던 그러한 업체들에서, 그죠, 교육기관들에서도 똑같이 추가로 우리가 모집이 돼가지고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수 있는 선도, 인재를 양성을 시켜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8가지 키워드를 이제 고용노동부에 주면서 이곳에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에 연계를 시켜라. 그죠?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특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선정대 11개 기구는 서울대, 그 다음에 비트컴퓨터, 한국휴대패키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을 여러분들 알아보려면 어디 가시면 되냐면 고용노동부나 아니면 심평원이라 있어요. 그래서 심사평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를 들어가게 된다면은 거기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 들어가셔서 내년도에 또 어디에 지원하시느냐면 이렇게 11월 14일입니다. 그래서 11월 14일부터 내년도, 즉 2018년도에 4차 산업혁명 인력의 훈련 기간을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선정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하고 그다음에 직업능력 심사평가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올해 했던 11개 기관 빼놓고 이제 내년에는 신규로 이제 구성할 수 있는 이러한 이 기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이 크게는 350시간 이상, 즉 이상의 또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길게는 10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4차 산업혁명에 관련돼 있는 그 인재들을 양성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양성을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 봤을 때 조금 국한된 부분이 있어요. 8가지를 하지만은 그래도 몰리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는데, 그 몰리는 과정 중에 정보 보안과 그다음에 빅데이터, 그리고 오늘 하게 될 사물 인터넷, 이렇게 3가지를 크게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중에서 이렇게 이제 8가지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4번째 사물 인터넷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물의 컴퓨터 칩과 통신 기능을 내장해서 인터넷과 연결시키는 기술, 이 기술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 그러한 직무들이 이제 오늘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되어 있는 선도 인력 양성 사업에서도 사물 인터넷 분야다 하면은 개발도 있지만은요, 이렇게 사물 인터넷 서비스 분야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개발직으로 가고 싶다, 아니면 나는 그냥 운영직으로 가고 싶다, 아니면은 그냥 사물 인터넷 기획 쪽으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눠졌을 텐데, 오늘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다 낱낱이 직무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하고 AI 등 이제 취업 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무료 교육 수료생 22명을 배출했다. 자, 포스코 자체에서도요, 이렇게 대기업 자체에서도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되어 있는, 즉 AI라 해서 지금 나온 부분 중에서 빅데이터, 그리고 사물 인터넷, 즉 취업 준비생 대상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와 사물 인터넷 관련되어 있는 인재 양성 무료 교육을 이제 포스코에서 실정해 가지고요, 22명을 이제 배출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기업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되어 있는 인재들의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스스로, 그죠? 그냥 스스로 거기에서 인재 양성해가지고 바로 어디로, 자기 회사로, 그죠? 영입을 시키는 그러한 형태의 내용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채용 예정자 과정이 이제 이렇게 대기업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제가 예상해 보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의 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인재 양성 사업이라 하면 이렇게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굵직굵직한 강소기업, 그다음에 중견기업에서도 취업의 문을 열 수 있는, 그죠? 그러한 인재로 양성이 되면서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포스코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만 가져왔는데, 다른 기업들도, 다른 대기업들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017년도, 2018년도에 ICT의 10대 이슈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오늘 했던 부분을 본다면 자, 사물 인터넷이 6위에서 지금 2018년도에서는 3위로 이렇게 뛰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에 관련되어 있는 관련 직군들 그리고 관련 직무들이 그만큼 많이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변동률이 되게 높죠. 왜냐하면 3위 정도가 올라왔다는 내용들은 그만큼 이용 가치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용 가치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교육 사업뿐만 아니라 그만큼 채용 인력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파악을 해야 그죠? 내가 어느 분야 파트에 들어가더라도 이러한 트렌드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는 또 다른 결정 포인트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 중에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2018년,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 2022년까지의 그래프를 보면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보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사물 인터넷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부분은 2.7년 후, 즉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렇죠?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2.7년 후에는 활성화가 된다. 즉 2019년, 즉 2018년도부터 해서 2019년 사이에는 사물 인터넷이 활성화된다는 통계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렇게 사물 인터넷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슈들이 사물 인터넷으로 많이 올라오는 이유는 이렇게 통계 분석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기기들 그리고 사물 인터넷에 관련되어 있는 그 사물들에서 데이터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금방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연하게 2019년도에는 그 사물 인터넷이 막 될 것 같으니까 나는 2018년 준비해서 2019년도에 지원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 지금까지도 계속 사물 인터넷이 진보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물 인터넷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취업에 관련되어 있는 인재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제가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도 오늘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 다음으로 넘기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른 것들은 뭐 핀테크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오픈소스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물 인터넷에 우리가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사물 인터넷이 뭐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물 인터넷, 즉 사물과 인터넷의 플러스, 그렇죠? 사물과 인터넷 플러스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이 사물의 인터넷에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자, 인터넷 오브 띵스라 그래가지고 원래는 사물에 관련되어 있는 곳에다가 인터넷 기능을 집어넣은 건 맞아요. 그죠? 근데 세 가지 기능, 즉 사물과 사람만의 의사소통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람과 사물과 사물 간의 의사소통이라든지 또는 방대한 데이터 분석까지도 사물 인터넷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또 얘기를 하지만은 사물 인터넷이라 하면은 융합이다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을 우리가 융합 통신 기능이다, 기술이다가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데이터를 계속 뽑아내죠. 그죠? 데이터를 계속 뽑아내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합니까? 처리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보안도 해야 되겠죠. 그 보호돼야 되니까 보호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빅데이터 처리, 즉 빅데이터까지 다른 이 직무하고도 연계성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직무가 사물 인터넷 직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물 인터넷 정의를 내려본다면 사물을 인터넷에 연결시켜서 그 기능과 활용성을 확장시키는 것을 사물 인터넷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나눌 수 있는 것은 사람 대 사람, 즉 P2P, 그 다음에 사람 대 사물, P2M, 그리고 사물 대 사물, 즉 M2M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프로세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의 방향성은 여러분들이 세 가지로 가져간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람과 사람, 그 다음에 사물과 사람, 그 다음에 사물과 사물 간의 통신, 그리고 데이터의 교환, 데이터의 흐름, 데이터의 분석 등이 대부분 다 사물 인터넷에 들어간다라고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은 사물 인터넷에서 정의를 내려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사물 인터넷 정의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정의하고 통한가요? 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물 인터넷 개념에 대해서 제가 느느시 또 한번 나눠 보는데 사물이 인터넷과 타 기기와의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얘기하면 첫 번째는 정보 수집을 관련된 부분일 겁니다. 그렇죠? 데이터 계속 나와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CCTV를 얘기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매번 CCTV를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자주 쓰고 있는 그리고 자주 접하는 부분이 CCTV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CCTV에서는 정보 수집하죠. 내가 거의 한 80에서 100회 정도의 하루에 80에 100회 정도 찍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찍히는 과정들을 모아놓는다면 내 하루의 일대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부분들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내 정보, 내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도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집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까 내가 했지만 융합 통신 기술이다. 사물 인터넷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수집한 정보들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축적을 하죠. 이거를 정보만 분석하고 정보를 얻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버립니까? 아니죠. 추적을 해야 됩니다. 저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사물 인터넷에 관련되어 있는 직무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 하나 더. 자, 정보 융합 및 그다음에 신규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즉 정보들을 막 뽑아와요. 그죠? 막 뽑아옵니다. 막 뽑아와가지고 그 뽑은 내용들을 저장을 시켜요. 저장을 시키고 그걸 분석을 하겠죠. 분석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이론이라든지 또 다른 자료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정보 융합 및 신규 정보 생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 모니터링 및 측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동 프로세싱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어를 한다든지 이렇게 능동성이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성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물 인터넷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감이 오십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너무 어지러운가요? 그죠? 차에서 어떤 전파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한국도로공사에서 이제 내놓고 있는 차세대 시스템입니다. 뭐냐면, 자, 차량과 차량의 이 소통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물 인터넷은 어느 부분이에요? 그죠? 사물과 사물의 통신 부분이죠.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이거를 마련해 주는 것은 뭐냐면, 이 도로공사에서 나타났던 그러한 사고율을 우리 비교를 해봤더니 1차 사고보다 2차 사고율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2차 사고를 하게 된다면은 1차 사고가 났는데 거기다가 들이받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물과 사람, 즉 차 대 차로 우리가 통신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즉 또 자율주행차가 많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차와 차들이 이제 연결시켜 가지고 바로바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의문을 끊어야 돼요. 지금 충돌 위험 경고가 들어가 있고 속도 감속, 자동 감속을 시킨다든지 충돌 방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충돌하기 위한 브레이크의 대기 모드로 전환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한꺼번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생각했을 때, 즉 능동형 충돌 방지 시스템을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거를 그냥 사물과 사람, 즉 차와 차를 그냥 연결시켜가지고 1대1로 합니까? 전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왜? 지금 옆에 그림 보더라도 전체의 차들이 다 뭐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죠? 다 컨트롤 타워가 다 빽빽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한 컨트롤 타워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 고속도로는 아니면은 도로 다니면 뭐가 밝혀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가로등이 밝혀주고 있죠. 그 가로등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왜? 있는 인프라에다가 기능만 넣으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와이파이의 다음 버전이 라이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빛을 이용한 그러한 통신 방법들, 통신 표준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라이파이, 즉 이 빛을 이용해서 이제 사물과 사물이 통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만 된다 그러면 능동형의 충돌 방지 시스템, 즉 도로공사에서 나타낼 수 있는 차세대 시스템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겠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가져간다면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이해만 한다면 이 과정에 필요한 인재들로 여러분들 성장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사물 인터넷 시대가 돌아오면서 몇 가지의 기술이 가지고 있는지 4가지 기술, 크게 4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물 인터넷 4가지 주요 기능 중에서 자, 센서. 당연히 센서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센서예요. 뭐가 움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동 회전문이 막 움직이죠. 자동 회전문이 있는데 사람이 회전문 가까이 딱 가면 회전문이 어떻게 돼요? 멈추죠. 다 센서입니다. 그렇죠? 센서예요. 그래서 사람이 2명만 들어가서 움직이세요 했는데 갑자기 3명이 들어가서 움직인다. 그러면은 움직이지 않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러한 센서에 관련되어 있는 센싱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센서의 등장으로 인해서 단순히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열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조도라든지 위치라든지 모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사무인터넷 교육을 받았다면 이러한 교육들은 받으셨을 겁니다. 센서들만 이용해서 값들만 받아내고 그 값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해봤을 텐데 이렇게 독립적인 정보를 생산해내는 센서가 아닌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는 즉 이런 온도에서는 어떻게 해라. 이런 온도에서는 어떻게 해라. 이런 습도에서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열이 받으면 어떻게 해라. 요즘 이 정부에서도 많은 사고 사건 때문에 이러한 센싱 기술들을 많이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적으로 물이 분사된다든지 아니면 자동적으로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그죠? 사람이 손길이 가기 전에 인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센싱 기술이라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굵직굵직한 지금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이 센싱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와이어드 그 다음에 와이어레스 즉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입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관련되어 있는 인프라 기술 통신 인프라 기술인데 통신 모듈 기기에 탑재를 해서 획기적인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네트워크에 관련되어 있는 표준 정착이라는 대역폭 확대기라든지 아니면은 대용량 데이터 통신 비용을 하락시키는 그러한 가격이라든지 연결 속도, 호환성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험 수준에만 있는 것들이 지금은 네트워킹 그리고 스마트 유통 등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 관련되어 있는 와이어 와이어레스 테크놀로지 그죠? 그다음 네트워크 인프라 이 테크놀로지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자 인터페이스 기업입니다. 즉 IoT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이에요. 그래서 IoT를 만들어놨어. 즉 사물 인터넷 관련된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제품을 만들어놨어요. 그 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즉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스마트 기기들, 즉 웨어러블 기기 있죠. 여러분들 이제 따뜻하게 옷만 딱 입어도 뭐가 돼요? 발열이 됩니다. 왜? 안에 있는 내용, 안에 있는 체온과 그다음에 밖에 있는 그러한 온도를 뭐 합니까? 인프라를 이용해서 이제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웨어러블 기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손쉽게 말하면 스타워치, 그죠? 스타워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이제 웨어러블 기기로 등장하면서 내 심장 박동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내 주치의한테 보내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그냥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즉 저장하고 처리하고 그다음에 검색하도록 해서 서비스별로 목록별로 쫙쫙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가져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터페이스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배터리 기술입니다. 배터리는 갑자기 왜 나옵니까? 이거는 배터리가 소형화되고 있어요. 왜? 계속적으로 뭐가 소형화되고 있죠? 기술들이 비약업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면서 뭐가 소형이 되냐면 칩 자체가 소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CPU도 이제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거의 손가락만한 CPU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소용량, 그다음에 용량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이 크기는 작아지는데 뭐가 늘어나요? 용량 확실하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형태, 즉 사물이 센싱이라든지 통신을 이용해서 연산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전기적인 효과들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전기를 계속 이용할 수 없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배터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배터리 효율성이라든지 작업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크기라든지 형태라든지 온가 등을 표시해서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 그게 이제 사물 인터넷의 4가지 주요 기술 중에 마지막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물 인터넷 시장의 국내 규모를 좀 알아본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규모를 딱 가진다면 이제 나는 사물 인터넷에 도전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왜? 자, 2022년도 볼까요? 아니야. 2019년도부터 봅시다. 왜? 2017년부터 쭉 기하급수로 오는 거 보이시죠? 올해 6.4조 원입니다. 6조 원 정도 돼요. 근데 2020년에는 22조 원. 즉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 사업자만 아니라 이동통신망 디바이스에 출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투자 금액들이 얼마만큼 기하급수를 만드냐면 한 10배 정도. 그죠? 한 10배 정도가 올라간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기하급수를 발생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직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실력과 기본 스펙과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물인터넷 직무를 도전해 보면은 어떠실까요? 자, 그러면 사물인터넷 신규 사업을 추진을 시키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디로 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스마트 헬스케어. 자, 방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해서 스포츠나 헬스케어의 부분들, 즉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건강 상태나 운동량들을 측정을 해가지고 운동이 부족하다, 아니면은 운동량이 과하다, 아니면은 운동량이 적당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가지고 항상 주치의한테 말씀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 전력 산업, 즉 스마트 그리드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에서 뭐만 하면 돼요. 전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동적으로 차단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들로 가져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죠? 전기적인 부분들, 즉 전기 요금을 자동적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추금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형태들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회사에서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원격 자동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가시키고 그다음에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동이체라든지 아니면은 그러한 것을 이용을 해서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즉 핀테크 기술까지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그로 가져가는 게 스마트 그리드 형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유통산업은 스마트 카트. 여러분 스마트 카트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스마트 카트가 그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왜? 이 굵직굵직한 그 국내 대형마트에서 시작을 해봤어요. 시작해봤는데 무엇가 안 맞냐면 투자 대비 우리가 이용하는 부분들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즉 유지 보수가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마트폰에서 구매 목록을 다운로드해서 관련 쿠폰들을 이렇게 자동적으로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구매에 희망할 수 있는 위치들 안내라든지 이런 걸 다 해주고 싶은데 그런 것들은 아직 우리나라한테는 시기상조지만 프랑스나 아니면 영국, 그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카트에 대한 유통산업들도 그만큼 이용되고 있고요. 스마트 전구, 즉 생활용품에 관련된 부분들이죠. 이제는 전구 자체도 알아서 끄고 알아서 켜주고, 여러분들 누워서 전기를 끄고 싶죠? 누워서 난 전기 끄고 와서 누운 게 너무 싫다. 그래서 침대나 아니면은 이불 속에서 내 전기를 끄고 싶다는 그러한 충동감을 한 번이라도 느껴봤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는 된다는 거예요. 스마트 전구, 즉 사물인터넷이 발전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물인터넷 사업 분야를 여러분들이 크게 좀 나눠봅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국산업인터넷협회에서, 사물인터넷협회에서 내었던 자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즉 응용 서비스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네트워크, 그다음에 디바이스에 관련되는 4가지 형태의 큰 게 있습니다. 즉 응용 서비스는 헬스케어라든지 스마트 홈이라든지 스마트 공장, 스마트 농업, 그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그다음에 환경 감시라든지 감시 정찰,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게 정보 보호와 인증, 암호에 관련된 것을 싹 가져가면서 헬스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제조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라든지 환경 분야 아니면은 국방 분야에서도 IoT 서비스의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형태로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플랫폼 형상이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주시는 공동 플랫폼을 만들어서 어느 분야에서 다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플랫폼 사업도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네트워크에 관련된 걸로 승화시켜야 되겠죠. 왜? 사물인터넷, 즉 통신 융합이라고 했습니다. 융합 통신 부분 기술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블루투스라든지 와이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그백이라든지 아니면은 4G, 5G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까지 다 융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분야였어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하드웨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센서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라든지 프로세스 이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 플랫폼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크게 이제 나눠봤는데, 그래서 헬스케어라든지 그 다음에 스마트 농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공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권장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세종시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창조경제 혁신센터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대구라든지 세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충남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울이라든지 이러한 창조혁신센터에서 이렇게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스마트 농업 그 다음에 헬스케어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그만큼 육성시키고 있고, 그 기업들이 들어가 있다는 내용은 뭐예요?
거기에 취업 자리 나올 수 있다는 그러한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사물인터넷을 우리가 나눴을 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즉 1784년부터 1차 기간부터 해서 4차 산업혁명까지 쭉 오면서 변화가 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즉 경제, 사회, 그다음에 문화, 산업 전반적인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신기술에서 사라질 일자리들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한 500만 개 엄청납니다. 그 부분들을 그래서 글로벌 이 가소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일자리 대체라는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스마트 머신, 그다음에 스마트 소프트웨어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그만큼 많이 배출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AI, 그래서 나온 게 사물인터넷, 그래서 나온 게 빅데이터의 분석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 사물인터넷 관련되어 있는 신기술이 등장을 하면서 지능정보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도 같이 정의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산업의 혁신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조, 교통, 서비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시간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지식정보사회로의 발전을 도약시킬 수 있는 그러한 형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제, 사회에 관련되어 있는 변화를 수반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안전한 생활환경과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일자리를 감소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좀 병폐가 있긴 하지만, 그렇죠? 병폐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빈부격차가 감소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까지 좋은 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 분야로서의 우리가 IoT, ICT 융합 확산 부분, 즉 사물인터넷이 확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 있느냐? 즉 스마트 헬스케어, 자 집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진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기아 형태의, 그 다음에 삼성에서도 지금 현재 같이 만들고 있는 부분이고요. 무인 경계 로봇, 자 이제 추운 곳에서 장병들이 일어나서 이제 경계를 안 봐도 된다는 거죠. 무인 경계 로봇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봇 어드바이저. 자, 로봇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냐면 금융권. 자, 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그죠? 그 다음에 금고, 금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에서 로봇 어드바이저에 관련된 부분들 챗봇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스마트 팩토리, 자 자동화되어 있는 그러한 공장입니다. 그 다음에 재난 구호용 드론, 자 드론 같은 경우에도 4차 산업혁명의 8가지 키워드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해요. 그래서 드론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이게 AI, 즉 인공지능 파트로 들어가면서 합쳐지면서 자 IoT와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즉 지능 정보 기술을 이용한 기술과 맞닿으면서 각 분야로 ICT에 관련되는 기술이 확산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직무는 여기에 근본적인 뿌리를 가지고 수 있는 IoT, 그 다음에 클라우드, 그 다음에 빅데이터, 이 부분을 가지고 왔으면서 만물의 데이터와 실시간의 반응, 그리고 자율 진화, 그다음에 무인 의사 결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며칠 전에 제가 지인하고요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요. 지인분이 이러는 거예요. 저희가 식상하게 이제 커피 전문점 가지 말고 우리 이제 무인 커피숍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실래요? 그래서 그런 데도 있어요? 하고 가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무인으로 다 커피가 나오고 있습니다. 8가지 정도의 종류는 많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8가지 종류의 커피를 내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즉 돈만 넣으면은 알아서, 컵은 우리가 넣어야 돼요. 그런 부분 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알아서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무인 커피 머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커피숍들의, 커피 전문점들의 축소와 그 다음에 커피 전문점들의 또 변화를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줄 수밖에 없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능정보화 시대의 기술을 이용한 이제 또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 사물인터넷 동향을 살펴보면 자, 각 분야별로 서비스가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54.7%. 그 다음에 디바이스에 관련된 부분과 네트워크, 그 다음에 플랫폼에 관련된 순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종사자 순으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10명부터 49명. 그래서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형태로 가져가 있는 부분 중에서 많이 이제 이용을 하게 된다. 채용을 하게 된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사물인터넷 관련되어 있는 분야별 기업 현황,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는 직무들, 즉 여기 나와 있는 서비스, 디바이스, 그다음에 네트워크,
플랫폼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사물인터넷 적용 사례를 보면서 어디까지가 적용 사례가 되느냐.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현재 올해 사물인터넷 협회에서, 그죠? 한국산업인터넷 협회에서 학회에서 이 내놨던 그러한 이 보도 자료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기도 합니다. 취업 준비 중인 자료기도 해서 거기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나오냐? 운전자가 차 안에서 제2의 집이죠. 그렇죠? 제2의 집이기 때문에 집안의 보안 시스템처럼 가전제품을 늘어놓게 만들어줄 수 있는, 나는 그냥 그래서 차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싶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것도 해결하고 싶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람들 욕심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마트 헬스케어입니다. 즉 스마트 체중계, 그 다음에 스마트 의류를 입었으면 자 심박수와 그 다음에 호흡수 등이 측정될 수 있는 그러한 자 영국의 폴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폴로 회사에서 만들었던 그러한 스마트 의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체중계, 즉 적외선 RB 센터를 이용해서 전신을 스캔합니다. 쫙 스캔해요. 스캔하게 되면은 체중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체형의 변화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만들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홈입니다. 스마트홈은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허브 로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마트 금고, 즉 스마트홈 게이트웨이라든지 AI 비서들을 이용해서 이제 알아서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뭔가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허브 로봇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스마트 금고, 즉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금고 상태 및 경비 출동업체, 보안업체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것들이 한국 SK텔레콤에서 이제 만들어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예 금고에 대한 보안 요소들을 내가 스마트폰에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하고 연결시켜요? 도둑이 들었을 때. 뭔가 같이 한다고 말씀드렸을 때는 경비업체 출정까지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형태로 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입니다. 자, 에너지인데요. 에너지는 IoT에 관련되어 있는, 즉 지금도 IoT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많이 뽑아낼 수 있는, 즉 신개념 에너지들, 신재생 에너지들이 지금 IoT 기술력과 만나서 지금 하나의 또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전기요금을 모니터링 한다든지 아니면 누진세 진입을 미리 알려주는 가정용 에너지 관리 서비스를 만들어서 한국에서 LG유플에서 이제 만들어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IoT 빌딩. 자, 빌딩인데 거기에 관리 시스템, 즉 빌딩의 에너지들을 관리를 합니다. 즉 빌딩 위에다 뭘 설치를 해요? 그렇죠. 태양열 에너지를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였을 때 그곳에 쓸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이에요. 농업은 4차 산업혁명을 넘어선 6차 산업혁명 중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IoT에 관련된 네트워크 서비스를 도입한다든지 아니면은 농업 클라우드 기반의 온실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형태로 가져갈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자 세종시에 여러분들이 내려가시면 관심 있으면 꼭 내려가세요. 세종시에 가시면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의를 하시면요 스마트팜을 보여줄 거예요. 우리가 SK텔레콤하고 같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이 스마트팜 형태의 내용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큰 부지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 가셔가지고 눈으로 한번 보세요. 보시고 판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금융입니다. 자, 금융은 스마트홈 연계 보험 서비스, 그리고 이 컨택트 리스트 재킷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접속을 하는데, 자 핀테크예요, 그죠? 비접촉을 하는데도 뭐가 돼? 결제가 가능해. 그죠? 나는 이 옷만 입으면 아니면 뭐만 차면은 그게 결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은 뭐 카드 계산을 낸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이 지하철 탄다든지 아니면 버스를 탄 때도 교통카드 되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없어서 지나가면 알아서 제공해서 만들어주는 그러한 형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홈 솔루션 도입 가능해서 자 연금 보험료를 할인해줘요. 그래서 이제 인건비가 사라진다는 내용들이죠. 자, 그 다음에 7번째로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스피드 팩토리. 그래서 3D 프린팅과 로봇을 이용을 해서 완전 자율생산을 갖추는 공장을 독일에서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자 커넥티드 팩토리 솔루션 해가지고 자 생산 라인을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어느 위치에 가 있는지. 여러분들 요거는 어디하고 좀 연계될 수 있냐면 여러분들 농식품 있죠. 농식품, 수산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있는 먹거리들이 지금은 유치 추적이 다 됩니다. 아시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한 유치 추적이 다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커넥티드 팩토리 솔루션으로도 같이 승화시켜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생활용품입니다. 스마트 가방.
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가방을 원격 잠금하고 원격 추적을 하고 무게 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미국에서 만들어냈는데, 자, 이거는 제가 올해에도 이제 이 작년까지는 미래창조가입부였죠. 그래서 거기서 사용되고 있는 한의원 프로젝트를 여러분들과 같이 했었는데, 그 한의원 프로젝트에서 대학생들이 내놓은 그러한 아이템이 스마트 백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스마트 백팩인데, 스마트 백팩이 뭐냐면 내가 백팩을 가방을 매요. 근데 가방에서 뭘 해줄 수 있냐면 내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즉 내가 지정을 해놓으면 내비게이션과 백팩이 연결돼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디로 왼쪽으로 움직이세요, 직진하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움직이세요, 그러한 부분들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이 알려준 데만 가게 되면 목적지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스마트 백팩도 여러분들한테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전시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본선에 진출해서 그 친구들은 전시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물류예요. 자, 스마트에 관련되어 있는 물류 솔루션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트럭의 상태를 모니터링해서 유지 보수 필요한 부품 전달할 수 있는 볼보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공공안전 부분입니다. 자, CCTV를 활용해서 스마트 시티에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 부분은요, 미세먼지 측정기. 자, 미세먼지 측정기는 우리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측정을 해가지고 일정량이 넘어가면 뭐가 작동이 돼? 공기청정기가 작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자, 후쿠시마 휠. 이거는 자전거에 부착된 그 다음에 센서를 통해서 도시 각지의 지형이라든지 대기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일본에서 만들어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공안전이라든지 환경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산업 직군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사무인터를 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은 어디 있느냐? 자, 구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시스코에 관련되어 있는 곳에서 가상현실에 관련되어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낸다든지, 물류창고형 제품 운반 로봇 안전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요, 저비용이 안전한 IoT 기기에 관련되어 있는 개발을 통해서 프로젝트 소프리스 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요, 자, IoT용 블록체인 계획을 위해서 컨소시엄을 결성을 해가지고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보안 강화를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했어요. 그 다음에 아마존입니다. 자, 아마존이 요즘 구글의 전면전을 선언했었죠. 그러한 유통 사업에 관련해서. 그래서 자동차 오프라인 식품점인 아마존 고 런칭을 했고요. 자, IoT 지원 컴퓨터 모듈 알파인을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요, 타이탄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지금 뭘 만들고 있어요? 자율주행차를 잘 만들고 있습니다. 1000시간 넘게 무사고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자율주행차를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에 통합물류 지원 서비스를 소프트웨어 개발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텔은 뭡니까? CPU죠. 그 CPU를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자, 오토모티브 5G 플랫폼을 만들어서 개발하고 있고요. 자, 5G에 관련되어 있는 자, 이니셔티브를 이용해서 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반의 의료용 IoT 플랫폼을 출시를 예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텔, 애플, 아마존에 관련된 이제 기업들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퀄컴이라든지 하웨이, 그 다음 소프트뱅크. 자, 들어봤던 내용들입니다. 퀄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용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MS, 인텔과 합작을 해서 이제 이 프로세서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 드론, IoT 기기를 탑재시키는 부분들을 발전시키고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웨이입니다. 하웨이는 자, 바디폰과 자, MB IoT 이용해서 스마트 미터링 분야의 시범 사업을 착수했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는 모바일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설계 업체를 32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자,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자주 투자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수익금을 많이 가져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퀄컴이라든지 화이웨이라든지 소프트뱅크도 IoT에 관련된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T&T, 그 다음에 GE, 그 다음에 IBM 같은 경우에도 자, 나사와 드론 관련되어 있는 교통관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2020년까지 IoT 인프라 60조 달러를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든지, IBM 같은 경우에는요, 푸조와 파리의 커넥트카를 공동 개발 센터를 구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느냐? 자, 우리나라가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대기업은 자,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이 선두주자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IoT 냉장고 아까 초반에 제가 만들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패밀리 허브를 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계 최초 자동차 전용
아틱 클라우드 플랫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인텔과 국가 IoT 전략 협의체를 설립했었고요. 자, 이에 반면에 SK텔레콤은 세계 최초로 5G 해외 로밍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BMW 코리아와 세계 최초로 5G 커넥티드 카의 시연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스마트 에너지 시장을 진출하는 쾌거를 이제 이루어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KT, LGU 플러스, 그 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는요. 자, KT는 LGU 플러스 함께 MB IoT 공동 협력 상장을 해서 올 하반기에 상용화를 추진했었고요. 그 다음에 재난안전통신 및 해상안전통신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G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하웨이와 이렇게 협력해서 전략 분야를 발표했었고요. 그 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차 또는 인텔과 함께 협력한 아이오닉, 일렉트로닉 자율주행차를 17년도에 CES에서 CES에서 이 공개를 했었죠. 그런 부분이 많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 중소기업인데요. 달라윅스라든지 매직에코라든지 엔델스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달라윅스는 스페인 IoT 장비업체 리벨림의 클라우드 파트너 선정이 돼가지고 진행되고 있고요. 매직에코는 IoT 전용 클라우드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 다음에 엔델스 같은 경우에는 엔드-투-엔드 스마트 홈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AO2 at Home이라는 것을 출시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요. 사산 네트워크와 A2U 정보통신, 그 다음에 텔레필드가 있습니다. 이 중에 다산 네트워크만 본다면 차세대 모바일 백콜과 그 다음에 지다패스트 솔루션을 공개해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미아 방지용 IoT 이 밴드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Where are you라는 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바이스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네톰이라든지 바른전자라든지 AM텔레콤들이 있는데 그중에 네톰이라는 회사는 홍콩에 관련되어 있는 도서관 관리 SI 업체와 RFID 리더기의 수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약을 맺으면서 또다시 발전해 나가는 부분을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분야입니다. 서비스 분야에는 누리텔레콤이라든지 이도링크라든지 하이드 솔루션스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회사들은 굵직굵직한 그러한 직무에 관련되어 있는 IoT 서비스, 여기는 지금 서비스죠. 앞에 있는 것은 IoT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중에서도 몇 가지를 제가 추스려서 거기에 관련 있는 회사들을 소개하는 거니까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무네트에 관련되어 있는 NCS의 직무체계. 여러분들이 공사, 그 다음에 블라인드 채용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 하시면 NCS 블루 체계들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세블루부터 대블루까지 어디부터 들어갑니까? IoT 융합 서비스에 관련되어 있는 기획 파트 부분에서 쭉 올라가서 소분류는 정보기술 전략기획과 정보기술과 정보통신, 즉 대블루까지 가게 되면 정보통신에 관련되어 있는 인력이 배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네트의 직무 중에서 서비스 기획 파트부터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기획 파트는 비즈 파트와 테크니컬 파트가 있습니다. 즉 도메인 이슈 서베이라든지 아니면 내외부 요소 기술의 개발 적용 수요준 조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비즈 파트와 테크니컬 파트가 기획 단계 파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와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 기회와 목표를 잡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팀, 직무, 이게 서비스 기획 직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구현 부문이에요. IoT 서비스의 제공 가치를 명확히 합니다. 명확히 하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요구사항들이 그저께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 요구사항들을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합니다. 즉 비즈는 전략 수립, 그 다음에 제안, 협상, 계약, 그 다음에 딜리버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사업화시키는 거고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개발, 기술, 규격, 품질 관리라든지 아니면 기술 인프라 개발, 구축, 전략 기획 및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를 가져가게 돼야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서비스 분야에서 운영 파트가 되겠습니다. 운영 파트는 비즈 파트에서는 계약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강화하고 대응하고 즉 사용자의 페이스백 조사 및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가져갈 수 있고요. 테크니컬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의 안정화, 그 다음에 최적화, 장애 발생하는 대응, 그 다음에 서비스의 인프라 고도화 기술 및 실행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서비스의 직무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플랫폼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요구사항 분석부터 해서 설계, 그다음에 구현, 그다음에 기능, 성능 검증을 갈 수 있는 부분을 갈 수 있는데, 자, 표준화 현황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특성과 유형 분석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설계 분야에서는 표준 플랫폼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다음에 플랫폼 아키텍처를 설계를 하고요. 그다음 설계 방법을 지정을 하고 업무 분장을 하고, 그다음에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검토해. 그다음에 구현을 합니다. 하드웨어적인 기능을 구현한다든지 소프트웨어 기능을 구현한다든지, 아니면 이 두 개를 인터페이스 형태로 구현한다든지, 아니면은 플랫폼과 디바이스의 적합성을 따져서 우리가 시험 절차를 수행한다든지, 아니면은 성능 시험을 실시하고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가져간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가져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능, 성능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 만들었어.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쵸? 검증을 해야죠. 그죠? 성능을 테스트를 해보고 검증을 해야지만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성능 검증 기반의 절차와 도출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플랫폼에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 지식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태도적인 부분을 봤을 때 어떠한 부분이 필요하느냐? 자, 지식적인 부분은 통신벽구, 통신기술에 관련되어 있는 이론. 자, 여러분들 전자공학이라든지 통신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당연히 배우는 것들이에요. 그다음, 자, 서비스 표준화 관련된 자료 분석 기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태도는 자,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그다음에 각종 정보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갈 수 있고요. 그다음, 자, 설계 부분에서는 지식 파트에서는요. 통신 관련 법규 표준화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에 관련된 표준화 관련 자료 분석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분석할 수 있는 신중한 사고의지를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구현하는 부분에서는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통신, 그다음에 구성에 관련되어 있는 모듈 이해라든지 기본적인 이해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기술적인 파트에서는 원격 제어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소프트웨어 기술 구현 파트라든지 그러한 파트를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태도는 자, 기술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노력을 파트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기능, 성능 검증할 수 있는 직무에서는요. 통신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이론 다 가져가야 돼. 그죠? 근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 M2M 플랫폼의 트래픽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보안 및 관리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도는 설계 기준에 의거해서 적합성을 검토하려는 태도, 즉 적극적인 그러한 부분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 중에서 자, 첫 번째는 개발업입니다. 그래서 각종 네트워크의 장비라든지 하드웨어 장비,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장비,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부분들, 즉 표준 프로토콜을 개발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개발업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사물 인터넷의 네트워크의 직무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구축 업무는 자, 사업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우리가 변경을 한다든지, 구축 지역의 유무선 환경에 맞게 장비를 설치해요. 그래서 운영 업무는 자, 운영 장애 대응이라든지 고객 요구 사항의 반영이라든지 업그레이드에 대한 이슈를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통적인 부분을 가져간다면 각종 표준 기능 및 요구 사항 분석 능력이라든지, 또는 개발 업무에 관련된 부분들은 소프트웨어 설계, 각종 프로그래밍 개발 툴 사용에 관련되어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 하드웨어에 관련되어 있는 RF나 로직 설계, 계측기 사용, 그다음에 자, 아트워크, 그다음에 부품 소싱에 관련되어 있는 능력들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습이라든지 아니면은 현장 실습 그런 부분이 있죠.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야. 그다음에 기구 설계, 설계 툴 활용 이런 부분들은 수업 시간에 했었죠. 그러한 것들을 이용한다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개발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 소통 업무들, 그 업무들의 역량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구축 및 운영 파트에서는요. 무선, 유선, 즉 몸으로 뛰어야 돼. 그죠? 몸으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설치라는 시공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고객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서 업그레이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전공은 네트워크 장비, 그다음에 구축 운영 같은 경우에는 통신공학, 컴퓨터공학, 그다음에 전파공학, 전기공학 등이 있을 수 있고요. 자격증은 무선 설비라든지 정보통신 기사라든지 정보처리 기사라든지, 그다음에 전파 전자 통신 기사라든지 네트워크 관리사라든지 통신기기, 그다음에 기능사들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자, 디바이스 파트는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중에 몇 가지만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중에 이제 개발 구현이라든지 개발 검증 평가라든지 제품 출시, 앞에서 봤던 플랫폼에 관련되어 있는 네트워크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드웨어 개발과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과 기구 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자,
IoT의 우리가 디바이스의 직무에 포함되어 있는 업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드웨어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과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들, 즉 제품 개발, 생산 지원, 원가 절감, 신제품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은 소프트웨어 구조 설계라든지 기능 설계 구현이라든지 품질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구 설계는 자 디자인적인 부분들, 즉 원자력 가격이라든지 개발 계획이라든지 협력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자 CAD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디바이스에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이제 아두이노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보안입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관련된 보안 영역들이 기존에 있는 디바이스 영역과 네트워크 영역과 플랫폼 서비스를 한꺼번에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형태들이죠. 디바이스에서 보안이 필요하고요. 플랫폼도 보안이 필요해요. 네트워크에 보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IoT 보안 파트가 그만큼 많이 또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디바이스 보안, 네트워크 보안, 그 다음에 서비스 시스템 보안,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안까지 해서 진행한다면 이렇게 세부 기술들을 포함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세부 기술들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IoT 보안 쪽에 크게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안 파트를 이렇게 얘기한다면 융합 보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융합 기술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카 보안, 유헬스케어 보안, 스마트 그리드 보안, 그 다음에 기타 주력 사항 보안에서 융합 보안적인 부분들로 IoT 보안은 그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이 지식적인 부분을 가져갔을 때도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 유형 및 취약성 부분을 본다면 금방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초 요구 자격 조건은 이렇게 7대 분야에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는 제가 뒤에 나와 있는 이 자격증 부분을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사물 인터넷 관련되어 있는 지식 능력 검정 시험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하나 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통신 3사, 그죠? SK, LG, KT에서 권장하고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따본다면 충분히 사물 인터넷 관련되어 있는 직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차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사물 인터넷 직무를 제가 4가지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거기 앞에서 어떠한 활용 분야가 있는지 또 기업은 어디가 있는지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감이 오십니까? 그렇죠? 자, 이제 사물 인터넷의 직무는 올해 꼭 준비를 하셔가지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